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에센셜 102 그 세 번째 시간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18 채권의 특성입니다. 이제 채권에 대한 내용이네요.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게 아니죠. 채권의 특성 중에 하나가 만기 때까지 가져가면 이자, 원금 다 받을 수 있고요. 만기 이전이라도 돈이 필요하게 되면 유통시장에서 매를 통해서 언제든지 돈을 회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네요. 2번, 채권 매매는 투자자 상호 간의 개별적인 상대 매매, 주식은 경쟁 매매. 요거 차이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3번,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 필요합니다. 한도 있습니다. 그죠? 4번,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반비례한다. 이것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1번이고요. 연관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의 매매 단가는 10,000원당 단가죠. 그죠? 주식처럼 액면가, 현재 가격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은 액면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래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0,000원당 단가를 계산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채권 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 개인 투자가는 채권 시장에 참여하기 어렵죠. 금액도 적고 만기도 워낙 긴 채권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주로 채권 매매를 할 때는 증권사를 통해서 환매 조건부 방식, RP 방식으로 주로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큰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채권의 표면이율, 표면이율. 채권이 처음에 발행할 때 정해지는 표면이율은 발행된 채권이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리가 오르고 떨어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이율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얘는 유통수익률 얘기하는 거죠. 이게 함정입니다. 두 번째, 발행 주체의 신용 등급이 투자 부적격. 채권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신용도가 낮아도 채권은 발행할 수가 있다죠. 그죠? 근데 여기는 발행할 수 없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해 무기명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도 무기명 채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물론 뭐 금융위기 때긴 하지만 무기명 채권,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묻지마 채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19번 보겠습니다. 채권과 주식의 차이점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다음 채권에 대한 설명에서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 채권은 자본 조달을 할 때는 돈을 빌려오는 거죠. 그죠?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대부 증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식은 자본금을 출자하는 거기 때문에 출자증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조달 자금의 성격은 자기 자본이 아니라 타인 자본이 되겠죠. 남으로부터 돈을 빌려오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기업이 부도날 경우에 채권과 주식, 채권도 자녀재산에 대한 분배권을 가지고 있고요. 주식도 자녀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느냐죠. 가장 우선순위는 타인 자본인 채권, 가장 나중에 변제를 받는 것은 주식, 그 사이에 있는 것이 후순위 채권. 후순위 채권만 가지고도 우선순위를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복리채는 어떤 겁니까? 이자와 원금을 만기 때 한꺼번에 다 주는 거죠. 그래서 만기가 길어지게 되면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발행 가격이 미리 액면 금액에서 상환기일까지 차감하는 것, 더해주는 것이 복리채인데 차감하는 것은 할인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감이 함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권과 주식은 회사에서의 법적 지위가 서로 동일하지가 않죠. 그죠? 채권은 채권자고 주식은 주주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채권과 주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모두 자본금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죠. 주식은 자본금이지만 채권은 부채죠, 부채. 네 번째, 교환사채와 전환사채는 권리 행사 시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실질재산이 늘어난다. 자, 실질재산이 늘어나는 건 뭐냐면 전환사채죠. 전환사채는 뭡니까? 처음에 발행은 채권으로 했는데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하면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부채가 자본금이 때문에 회사의 실질재산이 늘어나지만
교환사채는 발행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회사의 그 주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환사채는 실질 재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를 여러분께서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0번 신주인수권부 사채 보겠습니다. 흔히 우리 BW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이 합성채권 가운데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1번, 미리 정해진 조건에 의해 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이다. 이게 바로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1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더라도 채권의 효력은 만기까지 존속이 된다. 이것 또한 중요한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특징입니다. 반면에 교환사채, 전환사채는 채권의 효력이 사라지죠. 3번,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추가로 자금을 부담하고 신주를 매입한다. 이것도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교환사채, 전환사채는 신규로 돈을 더 추가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4번, 신주인수권만 별도로 거래할 수가 없다. 분리형이죠. 예, 신주인수권과 사채, 채권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할 수가 있다가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는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채권 시장에서 대표되는 수익률 그러면 딱 나와야 됩니다. 예, 유통시장에서 계속 매매되면서 시장의 여건에 따라서 형성되는 수익률을 우리가 유통수익률이다. 실제 유통이 되면서 형성되는 수익률. 그래서 대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자, 교환사채. 교환사채는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추가적인 자금 부담이 없다. 여기까지 맞아요. 점에서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동일하지가 않은 거죠. 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해야 되는 합성채권입니다. 두 번째, 채권은 매매 호가에 의한 경쟁 매매 방식이 아니라 상대 매매 방식이죠. 경쟁 매매 방식은 주식. 세 번째, 채권 가격은 유통 수익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반비례한다. 지문이 계속 중요한 지문은 계속 나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잔존 만기가 짧다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짧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잔존 만기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발행할 때 10년 발행을 했는데 9년이 지났어요. 실제로 이제 남은 만기는 1년밖에 안 남았죠. 이걸 우리가 잔존 만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발행은 10년 되었지만 자금을 운용하는 기간은 1년이죠. 1년. 그래서 채권의 잔존 만기가 짧을수록 유통 수익률 변동에 따른 채권 가격 변동은 낮아지죠. 만기가 짧기 때문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산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기업은 손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신용도보다 더 높은 단계에서 발행할 수 있는데 부채 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왜? 자산을 매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세법. 이제 세무로 넘어가네요. 다음 중 소득에 대한 과세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소득 방식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죠?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이거 금융 소득이네요. 그죠? 유형별 포괄주의로 과세한다. 이거 맞죠? 그죠? 증여상속은 완전 포괄주의. 그다음에 개인소득세는 열거주의. 요 세 가지 딱 구별해 주시면 됩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분류과세네요. 그죠? 퇴직과 양도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죠. 그죠? 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 소득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해에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습니다.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 현행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을 8가지로 분류를 한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조금 전에도 봤죠. 유형별 포괄주의. 금융소득은 이자, 배당까지는 맞는데 양도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 지방소득세 별도 분리과세 땡. 기억나시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분류과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과세를 하는 거죠. 분리과세. 자, 22번 보겠습니다. 분류과세.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분류과세하는 소득은 양도
퇴직. 무조건 이거는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증여세와 상속세에 적용되는 과세 방식은 조금 전에 우리 봤죠? 완전 포괄주의.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구분합니다. 그죠? 구분하고 양도소득세와 합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분류 과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문장 자체가 지문 전체가 다 함정이 아니고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고 이런 지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저축성 보험에 가입을 해서 보험 차익이 발생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법인은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없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됩니다. 언급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 과세 표준이 동일할 경우에 상속세와 증여세율 같다는데 높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증여 상속세는 동일합니다. 그죠? 그래서 과세 표준이 동일하게 되면 상속세,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똑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높은 게 아니죠. 소득세 세율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6에서 42% 7단계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가 1,200만 원이죠. 몇 프로입니까? 6%. 자,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분리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분리과세니까 얼마? 금융소득 이자 플러스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 14% 지방소득세 별도. 제가 이렇게 반복을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부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관함정 첫 번째, 금융소득이 3천만 원인 경우에 3천만 원이면 2천만 원보다 높죠. 종합소득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과 합산하죠. 분리과세 안 합니다. 분리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 2천만 원 이하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증여세는 과세 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40%가 아니라 50%죠. 증여세는 가장 높은 세율이 10, 20, 30, 40, 50까지 50%입니다. 그래서 세율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간혹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 외울 수는 없고요. 구간을 제일 낮은 거, 제일 높은 거 정도는 여러분께서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금융소득과 세금.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보겠습니다. 분리과세 기준 2천만 원. 요거 맞는 거네요. 그죠? 분리과세 시 원천징수 세율은 14% 지방소득세 별도. 얘도 맞는 겁니다. 종합과세 여부 기준은 부부 합산이 아니라 개인별 연간소득의 합계액이죠. 이 지문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합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6에서 35가 아니라 이거 옛날 얘기죠. 6에서 42. 그래서 정답은 나. 2번이 되겠습니다. 연관 문제 보겠습니다. 종합소득 과세 시 적용되는 세율은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6에서 42. 연관 함정 보겠습니다.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포함하지 않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그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 그 다음에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한다. 이것도 지문으로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